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순덕입니다. 올해로 90세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참 아름답죠. 이 집도 저기 보이는 건물들도 모두 제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것들입니다. 남편 박철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수백억 원의 재산을 만든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죠.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하며 사업을 키워나갔던 그 시간들이 어제 일 같은데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 세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둘째 박준수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막내 박효수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셋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리 없었겠죠. 2년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고. 각자씨가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건물들을 사전 증여하기로 한 거예요. 공정하게 똑같이.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증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똑같이 나누시는 게 맞습니까? 평소 효도 정도나 형편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똑같이 줄 겁니다. 다 제 자식인데 차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거더라고요. 증여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내 며느리 김지혜 씨 때문이었죠. 지혜는 정말 극진하게 저를 돌봐줬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들러서 안부를 묻고 병원 갈 때도 항상 따라와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와주고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반면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물론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어머니 마음으로는 아쉬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내에게 마음이 더 갔어요. 지혜가 워낙 잘해주니까 막내에게 조금 더 챙겨주고 싶었던 거죠. 건물 한 채를 더 주고 현금도 좀 더 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막내에게 추가로 준 재산은 대략 30억 원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전체 재산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형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6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막내한테 더 많이 주셨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세무서 관련 서류를 처리하면서 형들이 알게 된 거더라고요. 그게 지혜가 워낙 잘해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뭐가 됩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막내만 특별 대우를 받은 거네요. 민수야, 그게 아니라. 제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해 주세요. 그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설마 이런 일로 자식들과 갈등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둘째 준수도 찾아왔어요. 역시 같은 이야기였죠. 어머니, 형하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막내만 더 주신 거예요. 준수는 민수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막내 며느리가 자주 온다고 해서 더 받는 거면 저희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자식들을 차별 대우한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지혜가 정말 잘해줬는데 그걸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준수야,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미 증여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어머니, 생각해보니 막내는 130억을 받았고 저희는 100억을 받은 거네요.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제가 물으니 민수가 말했어요. 막내가 받은 30억을 다시 저희와 나눠 가져야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효수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세무상으로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효수 부부가 그걸 받아들일지 의문이었거든요. 일단 효수한테 이야기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막내에게 가서 형들이 불만이니까 재산을 다시 나눠달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효수가 지혜와 함께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제가 좋아하는 떡갈비를 해와서 같이 드시자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효수야, 형들이 좀 재산 이야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 효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형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한테 좀 더 줬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안 되니까 자주 찾아뵈고 돌봐드린 것 뿐인데요. 효수도 지혜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돈을 바라고 효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들이 문제 삼는다면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네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해졌어요. 효수 말이 맞기도 했거든요. 돈을 바라고 효도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거의 매주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 문제를 미루실 겁니까? 막내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법적 조치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심장이 떨렸어요. 자식들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거든요. 어느 날은 민수가 수첩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법적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 설득 일정, 변호사, 상담 날짜, 소송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내가 받은 30억을 저희와 나눠 가지거나 아니면 저희도 추가로 15억씩 더 받거나. 하지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로 넘겨준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살고 계신 이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준수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아마 자기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아들들이 찾아올 때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덕아, 너희 집에서 요즘 소리가 많이 나던데 괜찮니?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90세 할머니가 자식들과 고성으로 다투는 모습을 이웃들이 다 들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서러웠어요. 더 심각한 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였어요. 아들들이 격하게 따지면서 가끔 제 팔을 붙잡거나 밀치는 일이 생겼어요. 90세 나이에 골다공증까지 앓고 있는 제 몸에는 작은 충격도 멍이 되어서 나타났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팔에 푸른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식들과 이런 식으로 싸우려고 90년을 산 건가?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또 와서 지랄하고 갔어. 나를 또 누르고.
친구들은 걱정해 주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다더라. 돈 문제만 나오면 부모도 부모가 아니고.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우울해졌어요. 정말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된 건가요? 지난 2월쯤이었어요. 민수와 준수가 함께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최후 통첩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번 달 안에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뭔데? 법적 절차를 밟는 거죠. 불공정한 증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야, 너희들이 법으로 엄마를 상대할 거야. 어머니가 먼저 불공정하게 하셨잖아요. 그날은 정말 심하게 다뤘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민수가 흥분해서 제 어깨를 세게 밀치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소파에 넘어졌고 허리를 다쳤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90년을 살면서 자식들과 이런 식으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다음날 아침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무서워졌어요. 혹시 아들들이 또 그런 식으로 밀치면 어떻게 될까? 3월에 들어서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준수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아세요? 막내가 받은 30억이면 저희 각자 15억씩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아시잖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들에게 저는 이제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구나.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그냥 재산을 가진 할머니일 뿐이구나. 준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그런 존재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공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공정. 참 아이러니한 단어더라고요. 효도를 더 잘한 자식에게 더 주는 게 불공정한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진짜 공정한 건가요?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아들들이 찾아왔어요. 매번 같은 이야기, 같은 요구,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 어느 날은 민수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께 잘한 것도 다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민수야, 지혜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럼 왜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지혜의 진심까지 의심하다니. 4월이 되면서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했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그러던 4월 7일 아침이었어요. 또다시 민수와 준수가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얘들아,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정말 모르겠다. 간단해요. 막내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30억 중에 20억을 저희한테 다시 나눠달라고 하세요. 그게 가능하겠니? 이미 효수 명의로 넘어간 건데. 그럼 어머니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저희한테 돈을 주세요. 그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너희들 줬는데 이 집마저 담보로 잡자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막내만 특혜받고 저희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날의 다툼은 정말 심했어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러다가 준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준수가 제 어깨를 잡으며 흔들었어요. 아야, 나. 저는 소리쳤지만 준수는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민수도 다가와서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하면서 제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90세 할머니가 두 아들에게 양쪽 팔을 붙잡혀 흔들리는 상황.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놔줘. 아프다. 저는 소리쳤지만 아들들은 흥분해서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민수가 더 세게 흔들었어요. 그때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소파에 등을 부딪히면서 가슴에 충격을 받았죠.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아들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아들들이 당황해서 서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어떡하지? 어머니가 119 불러야 하나? 잠깐, 이거 우리 잘못으로 보이면 큰일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들이 지금 나를 구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제 의식은 점점 흐려졌어요. 다음에 제가 들은 소리는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죠. 지혜가 112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님이 쓰러져 있는데 아주버님들이 같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민수와 준수는 제가 쓰러진 후에도 자해로 위장하려고 계획했대요. 휴대폰으로 자해로도 될 것 같다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수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들들의 수첩에 적힌 계획들, 휴대폰에 남은 대화들, 이웃들의 증언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결국 민수와 준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30억 원은 고사하고 상속권마저 박탈당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의 결과예요. 100억 원도 모자라서 30억 원을 더 원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남편이 있는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때 좀 더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을까? 효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형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클 텐데. 지혜도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돌봤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재산은 생전에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자식들 간에 차등을 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자식된 도리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재산을 바라보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30억 원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가 감옥에 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